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 순위에 있는 드라이비트. 이번 화재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드라이비트처럼 이번 화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혹시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부분은 없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화재는 왜 참사로 번진 걸까요?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 제천 화재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교수님, 지금 원인으로 먼저 추정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그 발화 장소는 그 1층으로 이렇게 우리 확인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점이 무엇인가, 어디인가 이것을 찾아야 발화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가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 가설은 주차해 놓았던 차량의 화재로 인해서 발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또 목격자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 그 CCTV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2층 즉 1층 천장이죠.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곳에서 불이 무엇인가 합선이 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전기공사와 관련된 누전이나 합선이 아닐 것인가. 특히 어떤 목격자에 의하면 당일 그 LPG 관련된 그 공사 차량이 왔다가 이곳에서 30분 정도 공사를 하고 나서 전기 공사로 알려져 있는데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감식이 계속 진행 중인데 과연 어디에서 발화가 처음 시작되었느냐, 발화점을 먼저 찾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발화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일단 방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화라고 하는 것은 범죄인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서 밤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아주 후미진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방화의 가능성이 일단은 배제된 상태로 한다면 실화의 가능성을 일단 봐야 될 텐데 발화점을 먼저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인명피해도 상당했습니다. 29명이 숨졌는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원인을 좀 짚어본다면 뭘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외장재, 그러니까 그 점화가 잘 되고 그 한번 불이 나면은 불이 잘 붙어버리는 그런 외장재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필로티 구조 자체가 통풍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만약에 불이 한번 시작되면은 삽시간에 번지고 특히 위로 그 불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건물에 그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왜 작동을 하지 않았냐면 그 알람 밸브를 꺼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안전 불감증 같은 것들이 이번 그 사건을 좀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추정되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장재 아니겠습니까? 네. 드라이비트인데 이 드라이비트는 사실 예전에도 이런 화재 사건의 문제로 지목이 됐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그 드라이비트 자체가 이제 2015년도에 그 의정부 화재 사건도 역시 그 드라이비트가 그 외장재였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고 2010년도에 해운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발생했던 영국에서 발생한 그 화재 사건도 이게 드라이비트가 문제가 돼서 급속하게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저것이 스티로폼을 놓고서 그 석고라든가 시멘트로 벽 바깥을 이렇게 압착해서 붙이는 형태죠. 그런데 스티로폼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연적이다. 즉 불이 아주 쉽게 붙는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그 불이 붙는 과정에서 아주 그 유독가스가 빠른 시간 안에 전파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번 화재에 급속하게 삽시간에 불이 위로 치솟아 올랐던 가장 큰 이유다, 일단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저게 지금 비용 면에서 저렴하니까 이전에 많이 사용을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반 예를 들면 뭐 대리석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그 불연성 자재에 비해서는 심지어 30% 가량 값이 싸다. 동시에 그 시공 기간도 줄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그 장점이 있고요. 또 그 외관적으로 봤을 때 모습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좀 깔끔한 면이 있다. 이런 그 이점이 분명히 그 있는 것이죠. 그 원래는 저것이 그 내부에 사용됐었는데 이제 그 외국에서 바깥에서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이 됐던 것입니다. 크게 본다고 한다면 너무 그 편리성에 그 매몰돼서 안전을 소홀히 한. 그런데 사실 저 건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저와 같이 드라이비트로 한 것도 네. 상당 부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저게 중요한 게 그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그 6층 이상 혹은 높이가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벽에 저런 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2009년에 처음 이 법이 신설이 됐고요. 이 조항이 네. 실제로 그 당시에는 3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가 2015년도 의정부의 그 아파트에서 130명이 그 다친 사건, 사망하고 다친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건 건물은 2011년에 지어진 것이고 건축 허가는 2010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강화 유리를 썼던 것이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강화 유리라고 하는 건 잘 깨지지 않지만 유독가스가 그 안으로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질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사건 화제가 지금 커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이 안 됐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법은 바뀌었지만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 아무런 규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법을 만들면서 이전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네. 원래는 소급은 잘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조항 같은 경우도 시행령 같은 것들도 그 법이 만들어진 그 법 조항이 개정돼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부터 뭐 만들어지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적용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또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그 필로티 구조를 지적을 해줬는데 이게 지진에 취약하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화재에도 취약하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이제 필로티 구조다 보니까 밑에 1층이 그 주차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생활에 편리지만 네. 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곳에 이제 공기가 모이게 되고 공기가 모이는 상태에서 급속하게 유독가스가 그 출입구 하나의 문으로 이제 확 올라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그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필로티 구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각 계단 그 각 층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연결 통로, 연결 계단을 만들어 놓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방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필로티 구조라고 하면은 출입구가 사실은 하나뿐이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바깥으로 피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자체가 지금 가장 화재가 불이 세게 나가고 있고 유독가스가 많이 있는 곳으로 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화재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 탈출을 할 때는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같은 많은 사상자를 그 내게 한 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필로티 구조를 통해서 옆에 중앙 통로가 뚫려 있게 되면 그것이 소위 굴뚝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불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열이 생깁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는 그 성향이 있죠. 그런데 통로가 딱 있다 보니까 그 중앙 통로로 확 올라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 1분도 안 돼서 네. 8층 자체가 이 열과 유독가스가 확 전파시킬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뿐만이 아니고 통로 역할을 한다. 네. 이것이 그 필로티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하 그 주차장 안에 왜냐하면 지하 1층 그 주차장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필로티 구조의 특성상 그러면 특정 지역에 특히 엘리베이터 문이라든가 출입구에 방화 구역을 딱 설정을 해놓는 이런 것이 그나마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열이라든가 유독가스가 그쪽으로 못 가도록 일정한 방화창, 방화유리, 방화벽 그런데 지금 1층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최악의 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건물의 불이 4분 만에 사실 위로 다 번졌거든요. 네. 원래대로 한다면 이런 정도의 건물이라고 하면 한 15분 정도 올라가는 데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4분밖에 안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필로티 구조, 뭐 강화유리 구조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화물 승강기 안에 그 목재나 타일 구조로 만들어진 승강기를 타고 유독가스가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네. 특히 지금 이번에 희생자가 나온 층을 보게 되면 2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 5층 사이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3층에서 5층 사이에는 화물 승강기가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2015년도에 그 의정부 화재 사건에도 똑같이 필로피 구조였습니다. 그때는 그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려서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제 라이터로 불을 이제 좀 달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층 자체가 이제 화재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출입구 한 곳으로 이 유독가스와 열이 확 올라가게 됐던 사실은 그 의정부 사건과 거의 판박이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미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또 지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 사이에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또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아까 그 어디에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나 봤더니 2층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 사우나에서 사망자가 거의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건물을 보수했었던 이제 그 수리 기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빨간색 버튼의 크기가 손톱만한 크기의 버튼이 있는데 출입문을 열기 네. 위해서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정 지점에서 누르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목욕탕 안에 있던 사람하고 통화를 했던 그 외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네.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식의 하소연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출입문이 고장 났거나 유독가스가 너무 많이 그 배출돼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사우나와 관련된 구조가 지나치게 미로처럼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출입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통로가 사실은 상당히 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출입문도 안 열리고 문도 그러니까 유리 창문도 안 열리고 가스는 계속해서 들어차고 네.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는 없고 출입구를 찾지 못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거죠.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건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미터 안에 그러니까 몇 미터 넓이를 확보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거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출입문에 비상 스위치를 눌러서 열게끔 하는 거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작동했더라면 문제 없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근데 네.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그 목욕탕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최소한도로만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지금 보이고 네. 특히 이 사건 건물은 경매를 통해서 지난 7월에 낙찰을 받은 뒤에 리모델링 작업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거친 다음에 지금 2달 정도밖에 영업을 안 한 상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 안전 점검을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거기에선 이미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방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좀 규정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게 소방차가 진입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불법 주정차가 가장 큰 이번에 그 문제였죠.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평상시에도 일반 차량도 이곳에는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곳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한 6분, 7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도착은 뭐 빨리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도착은 빨리 했지만은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 때문에 해야 할 응급 조치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화재 진압의 본격적인 시작은 30분 이상이 지나서야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골든타임 자체를 놓쳤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 소방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m 내지 8m의 도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그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밀어붙여 갖고 차를 그냥 다 끌어내는 것이죠. 설령 손상을 당한다 손치라도. 근데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 스스로가 보상을 해야 되는 상당 부분 위험도 있고 경미한 그 화재에 있어서는 이런 긴급 조치권 자체가 또 인정되지 않는 이런 네. 그 구조적인 그 문제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 네. 골든타임을 놓쳤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 것이죠. 이 소방차로라는 거는 평소에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실 유난히 많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을 못하는 경우에는 네. 사실은 차를 전부 다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밀어버릴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밀었을 경우에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밀어가지고 우리 차에 대해서 손상을
입게 했으니까 뭐 당신들이 보상금 내놔라 이제 이런 식의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그걸 개인적으로 소방대원들에게 돈을 물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소방차가 그러니까 3시 53분 47초에 그 신고가 들어갔고 사실은 4시 정도에 7분 만에 거기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굴절 사다리차가 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45도 각도로 굴절 사다리차가 펴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공간 확보하는 곳에 바로 불법 주정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민간 이사업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사업체에 있던 분이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 버킷이라고 그러죠. 이사업체 사다리차에 그 달려있는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한 건데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독가스가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사다리차를 올려서 보내긴 했는데 그 바구니에 그 사람이 탈지 어떨지 자기는 몰랐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시 상당히 상황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하는데요. 예, 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유리창을 왜 안 깼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그 법적인 또는 그 실무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거를 깨게 되면, 근데 깨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강화 유리라든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방적 판단에 의하면 만약에 갑자기 깨게 되면 밑에 있던 그 유독가스가 그 2층으로 급속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런 그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목욕탕 건물 안에 약 1시간 20분 동안 생존해 있으면서 가족하고 통화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이제 특정이 되었는데 왜 1시간 반 동안 지체해서 이렇게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 이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보입니다. 네. 불은 몇 분 만에 번졌지만 지금 외부와는 1시간 반 정도 동안 통화가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구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이 건물을 찾아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4층에서 운동하다가 남편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부인은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나와서 보니까 부인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어봤다니까 부인이 전화를 받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숨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코를 이렇게 옷 같은 것으로 막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소방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기가 우리가 처음에 그 진입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창문을 열 수가 없었었고 출입구를 찾는데 어려웠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프링클러 같은 게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이 건물 전체에 다 구비가 되어 있었지만 알람 밸브가 작동하지 않았었고 화재 경보기 소리도 일반 핸드폰 벨소리보다 작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이게 불이 너무 빨리 치솟았고 그다음에 피하거나 뭐 바깥으로 탈출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고 특히 목욕탕이라고 하는 이제 곳의 특수성이 조금 있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간단하게는 짚어봤는데 제천시장 발표 내용을 보면은 지난달에 소방 점검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우아스러운 점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점검을 했는데 왜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했느냐. 네. 지금 다시 알려진 사항은 그 당시는 아마 작동이 되었지만 왜냐하면 점검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스프링클러 그 밸브 자체를 잠가놨을 확률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검은 점검대로. 점검은 점검 따로 실제 상황에서의 화재에 대한 예방과 방지는 작동이 안 하게 되는 네. 이와 같은 이제 그 문제가 또 지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점검을 뭐 불시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건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 점검할 때 공식적인 점검을 할 때는 당연히 모든 게 작동하도록 써놨다가 점검이 끝나고 나면 잠가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작동의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네. 시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혹은 그런 소리가 자꾸 울리게 되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다 이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불시 점검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간단히요.
지금 이번 상황을 보면은 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불이나 연기의 어떤 통로가 됐던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런 화재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연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번 그 사건에서도 거의 뭐 90% 이상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화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질식사로 그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독가스가 오는 그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이제 첫째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피하는 그 과정에서 정신을 잃을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이라든가 마스크로 코를 막으면서 그리고 이제 벽으로 손을 짚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방향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느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이 판단을 이제 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불이 밑에서 지금 현재 나고 있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옥상으로 올라가서 헬기라든가 기타 다른 로프라든가 또는 매트리스로 이렇게 떨어진다든가라고 하는 비상 조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독가스를 빨리 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방법을 좀 잘 알고 있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화재에서 좀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지키긴 했어요. 그분들이 안 지킨 게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수범자들은 지키려고 했으나 그런 지켜보았자 소용이 없는 구조가 문제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건이 가장 큰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천 화재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한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나보시죠.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운명의 날을 앞두고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여의 최고위원의 공격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와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 저는 1월 달부터 이때까지 적반하장은 물론이며 당이 무너져 갈 때 바른정당으로 모두가 가버리고 났을 때 저는 이 당을 지켰습니다.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연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이 당이 누군가의 사당화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 당을 지키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회는 싸우나 좋다도 남자는 더 당이 크고 여자는 더 당이 작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처럼 이번 참사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오늘 2시에 바로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 회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시간까지 옮겨가면서. 네, 유여의 최고위원. 사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가 된 상황인데 오늘 이 발언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천 화재 사건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사실 다 부적절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이제 류여애 위원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최고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20일 날 원래는 류여애 그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회의가 열렸었는데 네. 원래 이 그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의하면은 먼저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류여의 최고에 대한 징계가 먼저 그 열렸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26일 오후 4시로 그 소명 기회를 주자라고 하면서 이게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 날에도 바로 원래 열렸어야 될 최고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했지만 답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또다시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사실은 언제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통보 자기가 못 받았다라고 하는 네. 얘기이기 때문에 류 최고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류 최고위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런 당협위원장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인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유여의 최고위원회 이런 공세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주모의 푸념이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요. 홍준표 대표는 오늘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였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가 그 기억을 반추해 보면 이제 그 2011년 그 6월에 그 한나라당 그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1억 원에 그 해당되는 금품을 그 네. 성완종 전 전남 기업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이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국회의원 회관이었고 약 1억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그 호소하기 위해서 소위 그 성완종 리스트 8인 에 해당되는 이름이 이 홍준표 1억 이렇게 가로친 메모가 그 발견이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그 언론인하고 그 인터뷰로 한 녹취록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혐의 자체는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 수수가 혐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함께 선고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네.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온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빙성입니다. 진술의 신빙성,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뇌물죄에서 성완종 그 전 회장이 썼다라고 하는 자필 메모하고 검찰 진술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매우 특별한 상태에서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 증거 능력이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홍준표 대표 대법원 선고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누명을 벗었다. 그런데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 이제 말씀하시고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제 이완구 전 총리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네. 무죄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의심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운명의 날이 홍준표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앞으로 미칠 영향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